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 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한강 건너편 저택에서 자란 재벌가의 딸이었고 강 밑 어둠 속에서 석탄을 캐던 탄광 노동자였죠.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 했어요. 하지만 사랑이란 게 신분도 돈도 심지어 목숨도 초월하는 거더군요. 오늘 이 늙은 할머니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년 전 금지된 사랑을 했던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그때가 1964년 제 22살 때였어요. 아버지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섬유 재벌이셨고 우리 집은 성북동 언덕 위에 있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국 유학을 다녀왔고 피아노와 불어를 배웠어요. 집에는 운전기사, 가정부, 정원사가 따로 있었고 제게 허락된 건 오직 품이 있는 삶뿐이었죠. 결혼도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 파트너의 아들, 하버드를 나온 엘리트 의사. 저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거부할 힘도 없었어요.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여름 강원도 탄광촌으로 사회봉사를 가게 됐어요. 대학 전 필수 과정이었죠. 처음 탄광촌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좁은 판잣집들, 석탄가루로 시커먼 하늘, 피부가 검게 그을린 사람들. 제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공포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그를 만났어요. 탄광 입구 근처 의료봉사소에서 일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더니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갱도가 무너진 거였어요.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들어왔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온몸이 시커먼 석탄가루로 뒤덮인 남자.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라고 손사래를 치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저는 그의 상처를 닦아주며 이름을 물었죠. 강민우, 25살, 평안북도에서 내려온 실향민의 아들이었어요. 16부터 탄광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손톱 밑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석탄가루로 검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고는 부자들의 놀이라고 중얼거리던 그 표정,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자꾸 그가 생각났어요. 봉사기간은 2달이었어요. 그 2달 동안 저는 매일 탄광촌 의료소에서 일했죠. 그리고 민우 씨는 부상이 나은 뒤에도 자주 찾아왔어요. 상처 소독하러 왔다고 했지만 상처는 이미 다 나았었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핑계라는 걸요. 그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들고 가였어요. 산에서 직접 따며 수줍게 내미는 그 모습.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장미와 보석을 줬지만 그 누구도 제 가슴을 뛰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석탄가루 묻은 손으로 건넨 들국 한 송이가 제 평생을 흔들었어요. 그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했어요. 여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신분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면 탄광 뒤편 산길에서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그는 제게 별자리를 가르쳐줬어요. 카시오페이아를 가리키며 어렸을 때부터 저 별만 보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언젠가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작은 우물 안에서 살았는지를요.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에서 운전기사가 급히 찾아왔어요. 사장님이 아가씨가 탄광 노동자와 만난다는 소문을 들으셨다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강제 소환된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섰어요. 아버지는 격분하셨죠. 당장 끊으라고, 안 그러면 그놈을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울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신분도 모르고 사랑 타령이냐며 호통을 치셨죠. 그날 밤 저는 집에 갇혔어요. 외출 금지, 전화 금지, 마치 죄수처럼요. 그리고 일주일 후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탄광에서 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로 강민우가 중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집을 빠져나갔어요. 운전기사를 협박해 차를 몰게 했죠. 탄광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우 씨는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의사는 살기 힘들 거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옆에 있던 동료 광부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번 사고가 이상하다고요. 점검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갱도가 무너졌고 하필 민우 씨만 그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아버지가?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증명할 수 있냐는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 세상엔 매일 사고가 일어나는 거라고,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약혼자가 다음 주에 온다 고 통보하셨죠. 저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결심을 했어요. 민우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하지만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더 이상 탄광에서 일할 수 없게 됐죠.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절망이 가득했어요. 이제 그만 가라고, 자신은 폐인이 되었으니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떠나냐고, 없인 못 산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제발 가달라고, 그게 자신에게 마지막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무너졌어요. 사랑도 자존심도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약혼식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3개월 뒤였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요. 약혼식 일주일 전 저는 모든 걸 버렸어요. 집도 돈도 신분도. 한밤중에 집을 빠져나와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내려갔어요. 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제 통장을 전부 털었어요. 탄광촌에 도착했을 때 민우 씨는 작은 판잣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그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왜 여기 왔냐고, 정신 차리라고, 자신과 있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죠. 이미 끝났다고, 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우리는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했죠. 그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저는 탄광촌 구멍가게에서 일했고 민우 씨는 다리가 불편한 몸으로 마을 잡일을 했어요.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죠. 겨울이 되자 판잣집은 얼어붙었고 쌀독은 바닥을 보였어요. 손은 튼살로 갈라졌고 한때 하얗던 제 피부는 거칠어졌죠. 어느 날 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사는 거라고,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은 진짜였으니까요. 1년 뒤 저는 임신을 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영양실조에 과로까지 겹쳐서 의사는 아이도 산모도 위험하다며 고개를 저었죠. 병원비가 없었어요.
민우 씨는 동네를 뛰어다니며 돈을 빌렸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옛날 탄광 동료들이 돈을 모아온 거예요. 우리가 모은 거라며 겨우 50만 원을 내밀었어요. 그 돈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아들을 낳던 날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며칠 뒤 깨어났을 때 민우 씨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제가 깨어나지 않으면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였어요. 5년 만에 본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이 사람의 아내라고 대답했죠. 아버지는 민우 씨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놓아주라고. 이런 삶이 사랑이냐고요. 민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이 돈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딸을 보내달라고 하셨죠. 민우 씨는 봉투를 바닥에 던졌어요. 돈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차갑게 웃으시며 물으셨어요. 그럼 이 가난 속에서 평생 살겠냐고요.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우릴 그냥 놔달라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서셨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한마디 남기셨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어요. 민우 씨가 쓰러진 거예요. 탄광에서 오랫동안 석탄가루를 마셔서 폐가 망가졌대요. 진폐증.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무너졌어요. 민우 씨는 병상에 누워서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후회 없다고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안 된다고,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하지만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민우 씨는 점점 약해졌어요.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닭이 없이도 잘 살아달라고, 아이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저는 울부짖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함께 늙기로 했다고요. 그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요. 그날 밤 민우 씨는 제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말은 이거였어요. 사랑해요, 내 별. 장례를 치르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다면 저도 그 사람 곁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민우 씨의 필체였어요. 죽기 전에 미리 써둔 거였죠. 편지를 펼쳤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라는 호칭으로 시작된 그 편지, 자기가 없을 때쯤 읽을 거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후회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만난 건 최고의 행운이었고 가난했지만 함께한 시간은 천국이었다고요. 그리고 부탁했어요. 제발 행복하게 살라고, 아들 잘 키우라고,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라고요. 죽어서도 지킬 거라고,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어요. 영원히 사랑해요, 당신의 민우.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후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민우 씨가 남긴 아들을 위해 버텼어요. 아버지는 몇 번 더 찾아오셨어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돌아가면 민우 씨와의 추억마저 더러워질 것 같았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에 갔고 군대에 갔고 결혼도 했어요. 손자도 보았죠. 이제 저는 8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그 탄광촌을 찾아가요. 이젠 탄광도 사라지고 아파트만 빼곡하지만 그 산길만은 그대로예요. 그곳에 앉아 하늘을 보면 민우 씨가 가르쳐준 별들이 보여요. 카시오페이아예요.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요. 저 별만 보면서 살았다고. 언젠가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사람들은 물어요. 후회 안 하냐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후회 안 하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요. 신분도 돈도 집안도 다 버렸지만 진짜 사랑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함께한 10년이 제 80년 인생 전부보다 더 빛났으니까요. 사랑이란 건 조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졌는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심이었는지가 전부예요. 저는 가난했지만 사랑은 부자였어요.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우린 끝까지 함께였어요. 지금도 밤하늘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별이 되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우 씨, 잘 살고 있어요. 곧 만나러 갈게요. 기다려줘요, 내 별.